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미디어 이로운넷의 부국장 정진영입니다. 이로운넷이 진행하는 사회가치 컨퍼런스 2030 세이가담, 올해로 벌써 세 번째를 맞았는데요. 올해는 벽을 허물다, 전환기 사회적 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정치의 벽을 허물다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우리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파적인 논쟁에 휘말리곤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놓고 윤리적 소비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주요한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로 내려가면 소속당의 당론과는 별개로 지역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폭넓게 활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학자 한 분과 여야를 대표하는 차세대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사회적 경제가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주된 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대담에서 정답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정치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바쁘신 와중에 오늘 대담에 함께 해주신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바쁘셔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요.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이동학 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동학입니다. 저는 그동안 환경 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을 쏟고 있었고요. 이 환경 문제 해결이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친환경 국가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러한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은 10년 전에 오 친구여라는 제목으로 싱글 앨범을 발표했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흑역사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요새도 저작권료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다음 옆에 앉아 계시는 김재섭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얼마 전까지 하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입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뭔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그 여당의 이제 이동학 최고님과 또 우석훈 교수님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재밌게 공부하고 간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은 대표적인 운동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헬스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영상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새로운 운동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네, 운동권의 확실한 운동권이고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제 우석훈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저 경제학자 우석훈이고요. 사회적 경제를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하지는 않았는데 워낙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상보다 많이 지체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얘기한 것들을 좀 발전시켜서 현실을 못 바꾸더라도 법이라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훈 박사님은 88만 원 세대라는 워낙 유명한 책을 쓰셨고요. 2017년도에는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현재 8살과 10살의 꼬마를 육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나날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쉽기도 하면서도 좀 어렵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취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늘 어려운데요. 우선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님께서 사회적 경제를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한 문장으로는 저도 어렵고 네. 정의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책에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한 게 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말씀은 많이 쓰죠. 트레저리 오브 더 커먼스.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을 목장이 있으면은 자기 건 나중에 두고 양들이 이제 공유주를 먼저 먹게 한다. 근데 시장 경제가 작동하게 되면 그런 공유주의 비극 같은 게 생겨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정부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정부는 또 너무 멀고 투박하죠. 그래서 이 공적인 것들, 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 민간 경제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좀 뭐 오래된 표현으로 하면은 오래된 미래 같은 건데 원래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혁신이 여기도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훨씬 일반 기업에 가까운 형태가 있고 협동조합처럼 좀 오래된 모습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공적인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사회적 경제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대담하는 중에서 좀 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런 진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경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는 그동안 이게 보통 보수하면 뭐 자유, 진보하면 평등. 근데 이게 어떤 걸 우선되는 가치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보수건 진보건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과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얘기해왔던 게 보통 평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저도 이 사회적 경제를 좀 이해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위에서 돈을 많이 벌면 밑에까지 다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낙수경제 이론 이런 것들이 계속 경제 분야에서 계속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인용됐었고 그것이 효과가 실제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단 그 부분들이 사회적 불평등이 너무나 격차가 많이 나고 있고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인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시장에 혹은 경제적인 이 영역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논의 가운데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 안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 하부 단위에서의 사람들에게 이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는 것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양극화라든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좀 부족해져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의 관점 잘 들었고요. 이번엔 김재섭 네. 전 비대위원님께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보수의 가치는 어떤 것이고 보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보수의 가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 앞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8년도에 사실 이제 보수당이 가장 뭐 굴욕적인 참패를 당한 선거였거든요. 지방선거가. 그래서 이제 굴욕적인 참패를 당하기 바로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나서 되시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18년 지선에서 참패를 하고 계속 사실 그리고 나서 좀 보수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그제서야 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보면은 그 반공 말고는 사실 우리 보수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인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좀 2018년도에 들어서 부랴부랴 뭐 보수가 무엇이냐 자유가 무엇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떤 주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주의. 그런데 이제 보수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보수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는 때까지 이제 지경에 이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근데 또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쓰자니 뭔가 태극기 부대스러운 광화문 집회스러운 느낌들이 또 많이 들어버리니까 자유라는 말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뭐 공화주의라는 개념까지 들고 와서 사실 이 내부의 자성보다는 계속 이 말 그대로 안에 재수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념으로 계속 이 외부 포장들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자유주의라는 개념, 보수주의라는 개념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당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당이라고 저희가 뭐 수십 년간 불려왔지만 보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거는 굉장히 최근의 일이다. 라는 점에서 저 역시도 뭐 보수주의가 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통상적으로 이 정의되는 개념들은 어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설계해 나가자는 게 보수주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마침 제가 점심 먹으면서 그 이준석 대표의 뭐 할당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던 것이 그 지난 그 이제 전 의원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무슨 이 화장실 공중 화장실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남녀의 화장실에 동일한 개수의 변기를 설치해야 되는 뭐 법안을 하나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웃기게도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띄는 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음 뜻은 좋은데 이게 결국 현실에서 적용됐을 때 이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구나라는 걸 오늘 많이 또 느끼고 왔는데 약간 보수의 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항상 뜻은 선하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지 말고 좀 기존에 있던 관념이나 문화들을 좀 충분히 보면서 조금 차근차근 가자는 게 이제 보수주의의 개념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 경제랑 보수주의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도 사실 그 전까지 이걸 잘 못해왔던 건데 보수주의라고 하면 무조건 시장을 중시해야 되고 자유주의라고 하면 무조건 시장을 절대시해야 되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대개 이제 현대 정당에서 뿌리 잡고 있는 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보수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각각의 이 주의들이 교집합을 형성하면서 뭐 나름의 정반합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현대 정당 체계의 이념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주의 역시도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꾸준하게 이야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보면 영국 보수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동에 대한 노동의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비스마르크가 사회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말 그대로 보수주의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회보장 정책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급하게 우리가 그 이념들을 재정립하는 가운데서 너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념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당에서 먼저 외쳐왔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외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내에서도 반드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을 얼만큼 잘 구체화시키고 유권자들한테 호소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결국 이제 보수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자리잡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조금 더 또 우리 교수님께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동학 최고위원님 비례해서 너무 시간을 짧게 쓰신 것 같으면 좀 아니 이거 보충하실 시간을 어차피 드리도록 편집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석훈 박사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요. 사실 두 분 말씀하신 게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경제가 관점이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시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진영이 모두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박사님께서 2017년 집필하신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책에 이념적인 지향점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켰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김재섭님께서 몇 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거기에 나왔던 사례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원래대로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역사 속에서 제일 큰 이념으로 세운 사람은 무솔리니예요,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파시즘 만들 때 노동자도 싫고 자본가도 싫고 그 제3의 길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무솔리니가 협동조합을 굉장히 중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뭐 굉장히 불행하게 이제 파시즘으로 갔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집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 지금의 농협 형태로 만든 게 그 조그만 농협하고 농협 은행을 합쳐서 그 쿠데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작업 중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전력 거래를 이제 하나로 묶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게 이제 농협을 만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협 축협 등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통치를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박정희 때부터 이게 되게 중요하게 돼서 이제 기본 농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이런 장치였는데 이게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이상하게 좀 지난 한 6, 7년 정도 이념 논쟁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보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가 다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그때 이제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제 그 전에 영국 노동당이 계속 잡고 있다가 보수가 다만 44살인가 그랬어요. 젊은 당대표를 총리를 밀어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데이비드 캐머런이 한 얘기가 우리가 뭐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육성하겠다. 그리고 매년 어떻게 육성했는지 리포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영국에서 난리 났죠. 근데 그 이후로 이게 뭐 영국 말고도 그러니까 우파가 집권하고 있으면 우파들이 좌파가 집권하고 있으면 좌파들이 사회적 경제를 막 뛰었거든요. 뭐 협동조합의 날 이런 거 행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 후기로 들어오면서 공익이라는 가치와 함께 고용이 불안해지니까 사회적 경제 고용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좌우 없이 다 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만 이게 좌파 정책이라고. 그게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사회적 경제 법안을 네. 기본법을 만들 때 원래는 공무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할 거를 생각했다가 기재부가 마지막으로 그럼 기재부가 해라 그렇게 하면서 아 우리 부 주면은 우리가 할게 그렇게 합의를 하면서 이제 그 정부까지도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올리면 되는 상정하는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게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뭐 잘 모르는데 박근혜 측에 있는 측근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과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좀 불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도 비슷한 발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접 듣는 얘기는 아닌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승민을 너무 싫어해서 유승민이 하는 건 다 안 돼, 꽃볕인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네요. 저는 이제 이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실 제일 효과적인 슬로건이 사실은 이제 경제민주화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말하자면 이제 중도표를 가져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제민주화가 사실 뭐 사회적 경제랑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쭉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원한도 있겠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내지는 그 측근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국가 이념, 그러니까 뭐 정치 이념과는 상당히 잘 안 맞지 않았나 생각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드네요. 이게 약간 정치적 기반으로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어쨌든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가고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협동조합 형태로 막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니까 이것이 이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겠어요. 네, 이게 무슨 조직을 만드는 걸로 그 조직을 만드는데 국가의 돈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 생각했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소위 경남도나 뭐 그쪽 보수가 강한 지역에 거기도 사회적 경제 되게 열심히 했고 그쪽에 기관장이나 단체장들도 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는 너무 전국 이슈로 보는데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좀 더 로컬이라고 하죠. 지역이라서 이게 진보 쪽 있는 데는 진보 쪽에서 많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 쪽 있는 데서는 보수 쪽에서 많이 하는 거 거기서도 또 나중에는 무슨 뭐 단체장 부인이 뭐 거기 끼어들어서 막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21세기 들어서는 하나도 이념적이지 않은데 그걸 너무 그렇게 좋게 봤던 슬픈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 대담 오기 전에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어떤 이념적 절충 같은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시장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조합이 이제 사회적 경제 정도로 사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제 이동학 최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런 이념적인 스케일에서 이야기된다기보다는 협동이라는 어떤
협동조합이나 유닛을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층차가 달리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저 일본 사례 들으면 조금 더 편할지도 모르는데 1945년도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이 경제가 다 붕괴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통도 없고 구멍가게도 막 없고 그러니까 그때 막 만든 게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뭐 도와주고 많이 망했는데 그런 것들이 살아나서 이제 커지고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그러니까 우리 생협이라고 하죠. 소비자 협동조합의 원형이 일본에서 왔는데 그 일본의 그 생협들이 뭐 시민운동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민당 정부였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로 유통에 관한 것들이나 뭐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시장을 패망한 일본이 다 만들 수도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만든 거라서 실용성이 사실은 더 컸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념 나중에 이제 갖다 붙이는 거고 당장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가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70년대 이런 게 시작됐었던 거는 그때는 유통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산동네에서 서로 이렇게 좀 우리 나눠서 모아서 뭐 좀 하자 그리고 일자리도 같이 만들자 생긴 것들은 좀 자생적이었죠. 근데 이 이름을 붙이려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 나중에 붙인 거고 그냥 구멍가게가 조금 지역사회에서 커지거나 그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보청기도 만들고 뭐 그런 기술적인 일들을 접하게 된 건데 출발이나 기원은 그냥 그 지역에서 이제 뭔가 생겨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예 중에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다 보수 쪽에서 추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당장 급하니까 네. 이제 뭐 그 지역 집권자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거기가 보수 지역이면 보수 쪽에서 한 거고 진보 네. 쪽이면 진보 지역에서 한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사실 뭐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도 발의한 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고요.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안이 나와서 같이 통과가 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때는 이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의한 다음에 여당에서 이제 또 발의해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최근 한 6, 7년 사이에 이상하게 이게 이념적으로 좀 붙고 좀 안 통한다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두 분 정치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야가 이쪽 관련돼서 어차피 민생에 대한 얘기니까 통과를 시켰는데 최근에 이제 뭐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쟁도 있고 했었지만 통과가 잘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꼭 사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고 여야가 좀 극한 대립을 하는 와중에 주제가 사회적 경제가 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여야 간의 논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사회를 강조할 것이냐, 뭐 경제적 자유를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좀 달랐을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지금 사회적 경제도 이 자유적인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약간의 개입과 규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할 거냐, 그 시각이 조금 다르게 좀 봤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전통적으로 어쨌든 이념적으로 세게 이걸 붙으면서 이러한 법들조차도 논의 테이블에 끌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를테면 이거를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이것을 개입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라고 하는 측면의 이 시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에서의 이 공동의 선이 좀 그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이 논의되는 어떤 이 과정들이 그냥 이념적으로만 소비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 부가 만들어지면 그 부를 가지고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혹은 기업들에게 맡겨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을 좀 채우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의미가 좀 덜 조명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의 이를테면 사회적인 시행착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저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정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좀 예를 들면 뭐 보수당의 본류, 뭐 우파의 본류 이런 걸 찾다가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규제 혁신, 뭐 시장 경제 우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뭐 큰 성찰 없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노무현 정부를 마침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노무현 정부를 기점으로 많이 희석이 됐다고 평가가 되는데 반면에 또 그 반사작용으로 이념적인 대립이 또 뚜렷해졌다는 분석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이후에 등장했던 이제 뉴라이트,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등장했던 뉴라이트 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시장주의적 회기를 그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가진 어떤 정치적 집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어떤 이 보수당의 본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사회 경제, 뭐 혹은 뭐 경제 민주화 이런 좀 이 어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장 경제보다는 계속 시장의 기능을 계속 살리는 방식으로 뭔가 더 강화되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우리 그 보수당의 정체성을 갖는 과정에서 훨씬 더 강화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막연한 반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학습, 뭐 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괜한 반대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우석훈 박사님 사실은 아까는 이게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또 통과도 안 되고 이런 언급은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분 정치인 말씀하신 내용에 좀 비추어 봤을 때 뭐 이념적 대립이 사회적 경제의 이슈 제기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요? 박근혜 시절에 근데 너무 경직돼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소셜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거랑 소셜리즘하고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이름이 주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최근 사례들 보면은 사회적 경제는 제가 이걸 이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계기가 2000년대 후반에 뭐 우연히 이제 미국의 MBA가 경영학 과정 수업들 커리큘럼 이런 걸 체크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던 시절이나 나중에 봤던 때랑 다 바뀌어서 이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주축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MBA 스쿨 중에서 이제 이 코스는 사회적 기업만 전담하는 코스고 다른 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미국의 비즈니스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봐야겠다라고 저는 그래서 그냥 무슨 사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걸 보려고 했던 건데 한국에 있는 논쟁을 보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MBA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시장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모든 서비스를 기업이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정부가 주는데 정부가 직접 공무원이 주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비이클 논쟁이라고 그래서 탈 것. 정부가 주는 뭐 교육이나 복지의 많은 부분, 특히 지역 관련된 것들을 공무원이 나서서 하는 게 좋냐, 아니면은 지역 시민단체가 하는 게 좋냐. 그 비이클 같은 거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면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2년 논쟁도 아니고 좀 몇 줄 안 보고 지금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이념적이 전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뭐 약간 이건 여담인데 단어가 주는 느낌도 좀 크잖아요. 그래서 혹시 해외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좀 어떻게 부르는 좀 그게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반감을 가지는 쪽에서는 좀 덜 반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얘기만은 아닌데 네. 임팩트라는 용어 많이 쓰죠. 임팩트 많이 씁니다 요새. 소셜 임팩트, 네. 사회 우리 작지만 충격을 줘서.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또 돈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펀딩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많이 쓰고 정부 지원 전혀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임팩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다양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회적이란 말이 나쁜 게 아닌데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네. 그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주는 그 의미 때문에, 혹은 그 안에 함의 때문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이 붙을 때 근본적인 요인은 빠진 채로 사실 그 곁가지 갖고 이제 붙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치권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본질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그런 요소들도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네. 드네요. 네. 박사님께서 그래서 아까 좀 어이없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 임팩트라고 얘기하면은 또 멋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수 사람들 만나면은 아니, 그러니까 돈 좀 많으면은 이 임팩트 투자 같은 거 해라 그러면 너무 멋있다. 특히 요즘 이제 ESG 얘기가 나오면서 대기업에서도 사실 이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모 대기업이 이제 도시락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게 그냥 시장에 소매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사회적 경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들어와 있던 사회적 경제에서 아니 대기업도 도시락을 만들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막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 대기업이 사회적 경제 들어올 때는 그럼 좀 안 한 거 어려운 거로 들어와라. 이미 현장은 다 그렇게 가고 논의도 다 끝났는데 뒤늦게 이게 사회주의다. 그러면 여기 이거 만든 그런 대기업들은 그 사람들이 뭐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너무 이념적인 논쟁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임팩트나 사회적이나 다 사실 본질은 같다. 뭔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네.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시장에 들어가서 아니 판매할 거예요. 제가 받고 팔 거예요. 네. 그렇게 움직인 거죠. 네. 오히려 근데 임팩트야 요새 또 말씀하신 대로 쿨한 용어로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근데 네. 근데 그게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제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그래도 또 지금 얘기하는 임팩트 소셜과 좀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다면은 어떤 거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거꾸로 그냥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도 사실 안 써도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그 협동조합이 서울우유가 그렇거든요. 네. 서울우유 지금도 업계 1위고 뭐 연봉도 높고 선업도 높아요. 그냥 협동조합으로 만들 때부터 협동조합이고 계속 협동조합이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협동조합이 많이 있고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그게 사회주의라 농협도 농협법에 의해서 그 협동조합 규정돼 있고 국제 협동조합 협회 가입돼 있고 그래서 이미 이 상당 부분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는 그 이름이라는 거는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 포맷에 만들어서 자꾸 강화가 되는데 일상적인 경제 생활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협동조합이든 생협이든 그 이름이 필요 없는 순간으로 가는 게 진짜 이제 궤도에 됐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게 그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한 나라지 않습니까? 뭐 네. 조금 사회적인 맥락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크다는 생각이 좀 있고 사실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사회주의에서 사실 막스주의가 좀 빠지면서 사실상 이제 삼인주의라고 하는 훨씬 더 점진적이고 다원적이고 다른 이념과의 공존이 가능한 형태로 사회주의 내에서도 여러 분화와 발전들이 일었었는데 아직 특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보수당에 있으신 분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 막스주의나 북한 체제를 떠올리기 때문에 막연한 반감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좀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도 나쁜 개념은 아니고 그거 자체가 나쁜 개념은 반박을 아니고요. 할 건 네. 없는데 진짜 공산주의 북한만 떠오르는 그렇죠. 상황이 된다. 훨씬 반공 이념이 강했던 그래서 나라이기 이제 때문에 한국의 보수를 보면은 이렇게 뭐 이준석 대표 등장하기 전에는 반공 보수가 있고 경제 보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반공 보수가 너무 힘이 세면은 뭐든 싫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보수 정도만 돼도 뭐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늘리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경제가 다양화되면은 기존의 기업들도 나빠질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사회적 기여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고 특히 이제 ESG 개념이 이제 요즘 강해지면서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직접 하기보다는 또 지역의 뭐 이동학 최고 아시는 것처럼 어떤 재활용 업체를 조금 더 지역 협동조합 같은 걸 바꿔볼 수는 없느냐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가능해지니까 경제 메커니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거는 대기업이 보더라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좀 이렇게 그 어디를 어떻게 할지 이제 충돌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멀리 나와서 그야말로 임팩트 투자 같은 것 좀 더 하고 얼마 전에 그 호텔에 있는 호텔 체인을 하는 대기업 이제 이런 관련돼 있는 사회 투자하는 분 만났더니 2년은 없어. 근데 이거를 빨리 실적 안 되면 자기가 힘들다. 근데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실적 늘릴 수 있는지 좀 같이 상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막든 안 하든 갈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법이 있으면은 은행에서 좀 투자 받거나 그럴 때 편하니까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면 지금도 그 자체로 이 융자 받고 그렇게 쉽거든요. 근데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것은 사실 더 줘야 되는 건데 더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 기준이 미비하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좀 융자를 제대로 못 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필요에 따라서 많이 활성화되는 서로 부분들이 협력도 있다. 하고 또 네.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파트너로 하고 최근에 태양광 풍력 할 때도 다 지역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정부 일도 다 좀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이 보수 지역이면 그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좀 안 그런 지역은 또 그쪽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지 이념의 정치 성향과는 또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지역에 태양광 놓을 때 누구랑 할 거냐 그러면 그 동네 주민이랑 하는 거죠 뭐. 네. 뭐 투자나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정치권에서 법을 통해서 해야 될 일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해를 했고요. 사실 관점이 진보와 보수 간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역시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뭐 임팩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할 역할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입법적인 측면에서나 이제 정책을 펼치는 측면에서 서로 간에 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이제 가장 최근 이슈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6월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청회가 열린 직후에 사실 부각됐던 이슈를 떠올려 보면은 여전히 이제 좀 이념적 대립 양상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윤희숙 의원께서 기본법 조항 가운데 공공기관 의무 구매 관련된 내용을 이제 포스팅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조항이 윤리적 소비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를 문제 삼으셨고요. 그럼 뭐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건 비윤리적 소비냐라는 거를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사실 논리적으로 뭐 끄덕끄덕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게 딱 나오니까 사실 모든 이슈가 여기 딱 집중이 돼가지고 다른 논의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 이론에 작성했던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날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본법 제정 필요하다. 근데 좀 너무 구체적으로 의무 조항을 하는 것들은 좀 조정을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약간 좀 쏠리는 이념적 내용에 쏠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꼭 사회적 경제에 국한하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쟁점 법안에서 여야가 좀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바꿔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엔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전략에서 좀 아쉬운 부분 또 거꾸로 그걸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비판에서 아쉬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질문은 또 드릴 거고요. 너무 정치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예를 들면 그 전까지 이제 민주당 특히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어떤 법안 처리 과정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일방적으로 강행됐던 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쟁점 법안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 강행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의회 절차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대응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내고 반대를
하게 되고 이제 했던 면이 있어서 사실 충분히 더 토의를 하고 뭐 문제점을 검토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싶었는데 반면에 이제 또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비판을 좀 해보자면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법이잖아요. 근데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뭔가를 다 정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큰 줄기에 관해서 국회 내에서 합의를 하고 공표를 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 같은 개념이 사실은 어떤 기본법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법이라는 것부터 지금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뭐 비판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 얼마 전에 저희도 뭐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 윤리적 소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게 메시지를 쓰셨던데 그럼 반대적으로 윤리적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비윤리적인 소비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아까 말했지만 그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신 이게 자생적으로도 많이 생겼잖아요.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작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사실 그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상당 부분 민간, 특히 이런 조합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 사회 전통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 지금 미국 사회에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어서 예를 들면 뭐 SAT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치러지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뭐 이 우리가 사회복지 체제로서 촘촘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은 후원 제도나 이런 펀딩 제도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사실 그 말씀하신 협동조합의 형태를 비슷하게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우리가 특히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 미국의 체제에서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협동조합 체제들은 다양하게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미국의 어떤 시장 경제 체제를 존중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우리가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런 토대는 없으니까 법적으로 기본법 정도는 확립해 놓고 차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글쎄요, 저 아까 계속 얘기한 이제 이념적 대립으로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그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협동조합의 역할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또 어떤 소비와 생산의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것 이외에 소비 일부분을 어떤 윤리적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토론이 필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게 다른 단어로 표시해 보자면 이게 책임 소비가 될지 지금 그동안 뭐 사실 착한 소비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죠? 무역이 가져와 가지고 공정무역. 네, 공정무역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 사회에서 이미 표현해 왔거든요. 이제 그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법안 안에 넣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전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고 다만 5% 혹은 10% 이런 것들을 법안에 이제 넣는 건 저는 일정 부분 초기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쨌든 이것이 시장 경제 혹은 이 사회적 경제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어떤 경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이런 정도의 보장책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마중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이 단순히 이게 지금 동구밭이라고 하는 이 처음에는 장애인들 고용해가지고 이제 텃밭 가꾸고 이러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비누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친환경 이쪽에서는 상당히 이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도 있고 기업이 만드는 제품도 일반 대기업들이 만드는 것과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호하는 시민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일정 부분의 초기에 그렇게 좀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그게 윤리적 소비가 됐든 착한 소비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소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소득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 고용이라고 하는 틀,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틀로 또 지원책, 이 사회에 부가 가지 못하는 부분들로 자신들의 부를 또 보내는 어떤
특수한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의 논쟁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제가 조금만 보완하면은 이 법안을 만들 때 그때 윤리수 소비라는 개념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몇 년 좀 지나가지고서 또 어색한데 이를테면 그거를 요즘 유행 따라 하면 뭐 공정 소비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돈보다 조금 더 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뭐 편하게 한다. 그 의미만 남기면 되는 거라서 바꿔도 돼요. 윤희수 의원이 뭐 원하시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일반 영리의 100% 이윤 추구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만 들어가면은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옛날에 이제 벌써 이게 나왔을 때 통과됐으면 괜찮았을 때 10몇 년 되니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이제 어색한데 저는 그건 뭐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오히려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럼 이게 5에서 10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윤리 소비란 말이 나왔으니까 윤리 소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조달을 할 때 어디까지 이 물건들을 구매해 줘야 될지. 근데 물론 저는 이 사회적 경제 섹터 안에서도 경쟁이 있잖아요. 똑같은 업체들이 있고 이 업체를 할 건지 이 업체를 할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경제 섹터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칸막이가 있는 거지만 이 안에서의 그러면 저는 이 안에서도 결국 혁신 경쟁은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 좀 딸릴 수도 있지만 아까 예를 들어 드린 대로 사회에 있는 기업하고 붙어도 이게 밀리지 않을 정도까지도 올라오는 사례들도 충분히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좀 저는 사실 한 20%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글쎄요, 뭐 네. 퍼센테이지를 좀 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네. 어렵지만 뭐 일부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뭐 저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아마 윤희수 의원은 경제학자이시고 특히 이제 소비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게 소비 결국에는 이제 경제학 그래프를 그리면 생산이랑 소비 딱 두 개 남는 건데 경제학을 우리가 처음 배우면 원래 이제 생산과 소비에서 그 뭔가 가격을 정하거나 국가가 개입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손실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아마 이 소비라는 거를 접근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뭐 상당 부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소비의 메커니즘은 전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후생에 맡겨야 된다는 이제 어떤 뭐 보수당의 또 고리타분한 생각 같은 거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보는데 결국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기본법을 발의하고 여기가 여야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그러면 사회 경제를 말 그대로 법안만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첫 스텝으로서 그런 논의들을 저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저희가 당 대표면 바로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당 대표가 아니어가지고. 아쉽게도 안 그래도 두 분 말씀만 들어보면 뭔가 접점을 찾아서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네. 두 분이 진짜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은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네, 두 분 정치인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이런 여야 간의 합리적인 논의 관련해서 우석훈 박사님은 얘기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니고 굉장히 좀 표면적인 거로 이게 좀 몇 년간 정체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새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거고 법이 꼭 필요했던 거는 조례를 통해서 지역에서 뭔가 이제 좀 더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규모를 늘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법이라는 거는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부 부처에서 관할을 한다. 사실 그런 의미가 커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다. 점검 체계 그런 거고요. 지원만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커지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하죠. 뭐 지원을 해주다가 그 지원 빠지면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그렇죠. 같지만 이걸 또 제도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법 뒤로 이제 또 구체적인 사례도 많이 필요하고 사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또 새로운 입법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이라는 말은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본법 이후에 후속 작업들을 애정을 가지고 계속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석훈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의견들 많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가서 이제 후반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수와 진보, 또 진보와 보수가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생각 차이를 드러내는지, 또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논의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지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역할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실제로 하시는 종사자들이 이념을 뛰어넘어서 응원받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 하려면 종사자들 스스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세 분의 좀 제언이랄까요?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문제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응원해 줄 수 있는 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님부터 저부터요? 할까요? 네. 사회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혁신의 주기가 상당히 빨라졌고 일반 기업들이 과거처럼 모두를 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런 안정적 토대 위에서 경제적 성장한다는 건 일단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은 견해들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성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나는 기업 혹은 또 갑자기 유니콘 기업이 돼가지고 확 소득을 벌어들이는 기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전 세계 정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양극화들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완전 지금 지구촌 글로벌 사회에서의 아주 핵심 아젠다가 됐는데 지금처럼 계속 간다는 건 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토대를 잘 마련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계속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계속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양극화를 막을 길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서로에게 좀 필요한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관점에서 거기서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도 약간 좀 자부심 같은 걸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유의미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혹은 이 양극화를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씩 서로 그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역할들도 일익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 스스로 좀 자부심을 네. 더 갖고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순서가 계속 뻔하게 가서 이번에는 우석훈 박사님한테 네. 먼저 드릴까요? 종사자들께 한 말씀. 예, 그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커질 거예요. 커지기도 할 거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혁신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대면 관계에 의한 것들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 이제 소비자 생협 보면 이제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IT랑 결합되고 AI랑 결합된 새로운 경영 방식이나 이런 루틴을 가진 사회적 기업들 혹은 뭐 그게 새롭게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많은 조직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 적응하면서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활동 영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고수하지 않고 지금 시대에 맞는 변화를 해야 지금 청년들하고도 또 호흡이 맞을 거고 근데 그런 한두 가지 점프를 더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미래 사회에도 계속해서 일정 부분이나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도 종사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뭐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사회적이라는 말은 수식어이고 그 이제 수식을 하는 것이 이제 경제이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결국 경제의 질서, 그다음에 기업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 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IT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결국 혁신을 해내지 않으면 그 기업으로서 사회적 경제로서 살아가기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그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합니다. 듣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종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역으로 지금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기업으로부터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 강조를 요구받는 시대고 소비자들 역시도 그런 것들을 기업을 판단할 때 혹은 물건을 판단할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은 꼭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기업으로서 이런 마음들이나 이런 지향점들을 좀 가지고 가는 시대가 이미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앞으로 모두가 사실은 사회적 기업화 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미적으로는. 네. 그렇죠. 실제로 뭐 올해 ESG 열풍이 워낙 불어오고 있는데 ESG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하려는 일들이 기존의 사회적 경제 임팩트 영역에서는 많이들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컨설팅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는 기업이 활동하는 활동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 기업 상관없이 사회 가치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고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야 진보 보수, 보수 진보의 정치인분들이 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기회 자체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너무 뜻이 깊었고요. 오늘 제한된 시간에서 모든 얘기를 많이 나눌 수는 없었지만 모쪼록 오늘 자리가 시작이 돼서 정치권에서도 이쪽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 이제 오늘 전체적인 이제 뭐 생각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면 좋겠는데요. 두 분 정치인께는 특별히 제가 그냥 부탁을 각 당에 돌아가셔서 그래도 오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셨으니까 각 당에 돌아가셔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이런 노력은 해보겠다라는 거를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되면 한번 마무리 발언과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부터 드릴까요? 네, 근데 제가 우석훈 박사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너무 서울 중심 이런 생각이 강해서 이게 좀 잘 뿌리 못 내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베드타운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문화나 필요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고 해보면은 사실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 그럴 때 이런 사회적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 중심주의를 완화시키고 수도권 내에서도 이제 베드타운에서 살만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제가 계신 할까요? 김재적 의원님. 뭐 아쉽게도 이제 저희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뭐 글쎄요 제가 이제 이 당 내에서 어떤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만큼 당 안에 입김을 불어넣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느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느냐로 또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또 뭐 계속 이제 말하자면 화제가 되고 뭐 트렌드라고 말하면 좀 웃기겠지만 어쨌든 트렌드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역시 이것을 도외시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 정도는 제가 뭐 꾸준하게 알리는 역할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들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그 해결점들을 통해서 사회가 보편적으로 좀 더 균등하게 혹은 이 환경 자체를 좀 더 개선시켜 나가는데 뛰어들게 되면
정부의 기존 역할, 그 다음에 기업의 역할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국민들의 역할들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소수가 그냥 이끌어가고 소수만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함께 잘 살아야 되고 불행한 사람이 좀 덜 해야 나의 행복도 유지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저도 당에서 그러한 역할들, 그러한 논의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이 뒷받침되고 좀 더 기업들이 기업의 어떤 평상적인 어떤 행위들을 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좀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당의 역할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열심히 좀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세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모쪼록 오늘 대담에서 나온 메시지가 사회적 경제 종사자뿐 아니고 사회 가치 실현에 관심을 갖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서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사회 가치 창출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